더불어민주당이 어젯밤에 뭐 3시간 넘게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했다. 뭐 최고위 전에 근데 이제 불공정 여론조사 의혹 제기됐던 여론조사 업체를 조사 제외한다고 했어요. 조사기관에서. 이것 때문에 선관위원장이 그만뒀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조사 업체를 계속 쓰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한 걸로 보이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어젯밤 12시까지 거의 자정까지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세게 토론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핵심 의제가 몇 가지 있는데 1번 그래서 성동갑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할 거야 말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자, 두 번째. 지금 현역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당위원장이에요.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 은평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재선 의원과 경선을 하기로 했다가 강병원 의원이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어떻게 현직 강원도당위원장이 은평에 와서 서울에 와서 경선을 할 수가 있냐. 이거 해당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으면서 이제 재심을 청구했는데 요걸 또 어제 기각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문제. 네. 그리고 사실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여론조사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쭉 했어야 되는데 어제 최고위 때는 그런 얘기가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실무적인 일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좀 불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고민정 최고가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당무거부다. 그리고 뭐 당분간 불참하면서 사실상 보이콧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서 제가 고민정 최고 쪽에 오기 직전에 이제 확인 취재를 했는데요. 네. 그건 아니고. 일단 어제 회의에 대한 불쾌감으로 오늘 아침 최고위를 일부러 안 간 것은 맞다. 그러나 앞으로 이어질 무슨 모든 회의, 뭐 최고위 이런 거 다 안 가고 당무 거부하냐? 그렇지는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불쾌해. 이대로 가면 안 돼. 라는 시그널을 분명히 던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할 일을 안 할 거야. 태업할 거야. 이건 아니란 얘기죠. 지금 어제 21개 지역구 공천심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서울 마포울의 정청래 최고위원이 후보로 확정이 됐고 중랑갑에는 서영교 최고위원, 뭐 화성병에는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그리고 전남 담양 그 한평 영광 장성의 이계호 정책위 의장 한 17명의 단수선을 받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이걸 가지고 친명 비명으로 나눠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통칭 그렇게 기사를 쓰기는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정청래 최고는 친노 2002년 그 노사모 열풍이 있을 때 정치로 입문한 것은 맞는데 대선 때 정동영 후보를 도왔어요. 네. 그러니까 친노면서 정동영계로 분류가 되고요. 근데 그럼 지금도 정동영계냐? 아니지 정청래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고 서영교 의원도 노무현 캠프에서 이분은 이제 당직자 출신인데 노무현 캠프에서 그때 부대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분은 시민사회와 가까워서 친노 겸 박원순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김영진 의원은 이분은 손학규 보좌관 출신일 거예요. 그래서 손학규계로 2017년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 합류를 한 이재명 대표의 중앙대 후배입니다. 네. 이런 관계가 있고요. 권칠승 의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친노이면서 문재인 정부 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했고요. 이계호 의원은 호남 출신이고 문재인 정부 때 농림부 장관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거에 쭉 정치 이력을 보면 이 사람도 했다가 저 사람도 했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합쳐서 야 친노만 싹 다 주고 친명만 싹 다 주고 비명은 다 잘랐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너무 러프한 분석이고 해석이다. 그렇게 기사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 갈라쳐서 보면 다
다 역사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구구절절 다 기사에 쓸 수 없으니 이렇게 통칭해서 쓴 측면은 있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재명 뭐 만세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국회에서 3선 정도 국회 정치를 하면 다 자기 정치를 합니다. 내가 정치.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음에 내가 국회에서 뭐 상임위원장을 해야 되고 3선 정도 하면 자 그러면 원내대표 한번 해야 되고 그리고 원내대표 하고 난 다음에는 당대표도 도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선수가 4선, 5선, 6선으로 쌓이면 그다음에는 국회의장, 국회 부의장도 도전하고 뭐 서울시장도 한번 나가볼까 경기지사도 해볼까 계속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세력화를 해나가는 거지 누구 개 이렇게 딱 통칭해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전반적인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그러면 이번 공천의 핵심은 뭐냐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잘 복기해 보시면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반도 운전자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서 이 핸들을 딱 붙잡고 여기에 미국도 태우고 차에 그다음에 일본도 태우고 중국도 태우고 러시아도 태우고 북한도 태워서 한반도의 그 평화 비전을 우리가 스스로 주도해서 만든다. 그게 이제 세칭 얘기하면 한반도 운전자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모토였어요. 외교안보 정책에.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번 공천의 핵심은 뭐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민주당 운전자론. 민주당 운전자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운전석에 앉아서 이른바 이재명 공천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날 툭하면 그만둬라. 뭐 이재명 대표 스스로 얘기도 했어요. 360을 대표 바뀌어야겠네. 뻑하면 너 나가. 뭐 이런 방식으로 비대위를 만들어야 된다. 조기 선대위를 띄워야 된다. 그것도 원로들이 막 조직돼가지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돌려세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확실한 이재명의 리더십을 확고히 세우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공천에서 잡음이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그 계속 대표 체제를 흔들거나 뭐 그만두라고 하거나 또는 그 소위 이제 30일이내 쿠데타 있었잖아요. 네. 체포동의안 표결 때 가표를 찍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참 같이 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인위적으로 막 했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교로운 건지 뭐 코로나 때문에 늦춰졌다고 하는데 그 의원 답안 평가가요. 동료 평가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동료 평가에서 0점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게 공교롭게도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여하튼 답안 평가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하고 공교롭게 겹쳐서 그 시즌에 의원들 그다음에 당직자들 하여튼 이런 분들의 평가에서 서로 어떻게 대표한테 그런 가표를 찍을 수가 있냐. 이것은 뭐냐면 같이 정치를 하는 동지적 관계에서 대표를 국민의힘과 편먹고 넘기려는 검찰에 넘기려는 시도 아니냐.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보면 다면 평가가 좋을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평가가 이루어진 시점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시점과 맞물렸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아니요. 그런 추정이 되는 게 그건 제 추정이 아니라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 사람들이 아마도 그래서 그때 다 그런 가결표를 찍은 데 대한 어떤 분노나 이건 아니지. 그때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살벌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누구냐를 색출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고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때 이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 했거든요. 가표가. 그런데 가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고 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흐름에 대해서 이건 묵과할 수 없다라는 당내 기류나 흐름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었는데 가표되고 그다음에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각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가표를 찍어가지고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기각돼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이런 해석을 하신 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확실한 이재명 리더십을 세워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정당? 대표 리더십을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체제 이런 걸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민주당에 친명계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허약한 리더십인 거죠. 그러니까 친명이라기보다 그거를 매명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매명이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팔아서 내가 친명이야 라고 행세하면서 자기 정치,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을 해보거나 내가 뭘 한 자리를 해보거나 이런 사람들은 많지만 진심으로 친명이 누구냐라고 하면 많지 않다. 거의 없다. 이런 얘기 합니다.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이 아무래도 네. 핵심 내관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찬 상임고문이 뭐 명문종당 깨지면 안 되라. 품어라 이랬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이해찬 대표도 너무 거칠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제가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민주당 지도부 플러스 다선 의원이 찾아가서 만났을 때 이제 그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이해찬 대표뿐만 아니라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채정, 김원기 전 국회의장, 권노갑 상임고문, 정대철 헌정회장, 이강철 전 수석, 강창일 주일대사 뭐 이런 분들이 다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조직이 세게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최근에 이제 컷오프된 어떤 의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원이 이제 조직을 한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취재를 통해서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본인도 종로에서 출마하려고 준비하다가 뭐 어쨌든 당이 당신은 거기 아니니까 딴 데 가야 돼라고 해서 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째 연락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거는 D-44로 이제 임박한 상황인데 어디든 빨리 지역이 결정돼서 본인이 가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자기는 그냥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당이 좀 필요한 영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나 여기 아니면 안 돼. 나 컷오프 시켰으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할 거야. 그리고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위가 굉장히 높은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그 당에서 어쨌든 혜택을 입은 분들이 그러니까 선당우사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를 위한 방식으로 하는 게 맞냐. 그건 아닌 거 아니냐. 이제 그것은 임종석 실장도 마찬가지고 뭐 그밖에 뭐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절체절명의 과제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총선에서 실제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윤석열 정부 심판에 부응하는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혹여라도 민주당 내부의 내분, 그다음에 뭐 권력 다툼, 뭐 헤게모니 싸움 이런 것 때문에 총선이 패배해서 결과가 나쁠 때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서로 내분으로 시간을 보낼 때이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합심해서 단결해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서로 자기들끼리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꼭 해먹어야 돼. 라는 식으로 싸우는 게 맞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좀 진지한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민주당에게 굉장히 좋은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한 달 만에 완전히 지지율이 빠지고 역전되는 상황이 도래했어요. 네. 그리고 선거는 이제 40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여기서 상황 관리를 못하면 이제는 이 체제가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이번 주 안에 공천을 마무리하고 3월부터는 반전에 그러니까 신문에 제목을 바꿔야 돼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그림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여기 내분, 분탕질, 뭐 공천 잡음, 삭발 단식, 항의 농성 뭐 이런 방식으로 언론 지면이 채워지게 된다면 민주당에게 굉장히 안 좋은 선거 결과가 될 수 있다. 그 점을 긴장해서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개혁신당 얘기 잠깐 할게요. 개혁신당이 영입한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오늘 처음으로 당 최고위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네. 뭐
구원투수로 진짜 성공을 할지.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개혁신당이라는 당 자체가 사실은 좀 예전에 네. 계셨던 데보다는 왜소한 좀 정당이죠. 왜소한 정당이다 보니까 네. 본인도 본인 스스로 여기서는 뭐 그렇게 공천 관련해서 할 일이 많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분이 이제 정당 소생술사, 정당 소생술사요. 네. 여의도 짜르 막 이렇게 불리는 분인데요. 근데 오늘 아침 라디오에 그 출연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면 대한민국 정치를 늘 국민들이 양당에 대해서 실망하고 비판하고 또 투표장에 가면 또 그 당을 찍고 그리고 나와서 또 비판하고 그러니까 대안 세력을 좀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젊은 정치인들이 좀 희망을 가지고 이 새싹을 잘 틔우고 키우는데 본인이 역할을 좀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른이다라는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분은 빨파빨주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빨간색 당 했다가 파란색 당 했다가 다시 빨간색 당 갔다가 이번엔 주황색이냐 이렇게 너무 여러 정당을 다니면서 해먹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도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이 84시거든요. 저는 특별히 그런 염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권력을 가지고 뭘 해보겠다. 뭐 그런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일부는. 그렇지만 뭐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연세가 이미 84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런 겁니다. 한국 정치가 너무 양극단의 정치가 되고 있고 사실 윤석열 정부에게 굉장히 많은 힘이 실려 있지만 우리가 사과 한 알도 맘 놓고 사 먹을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은 뭐 작황이 좋지 않고 요새 마트에 가면 귤이 없어진 거 아세요? 귤 파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작황이 안 좋은데 이게 기후변화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날씨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 마트 관계자에게 왜 귤이 없습니까? 막 취재를 했더니 그 제주에서 올라오질 못하는데 날씨가 따뜻했다가 갑자기 추워지고 그러면서 막 떨어져가지고 낙과가 많아서 제대로 된 좀 이렇게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게 많지 않아서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단가가. 그래서 그 마트에 막 널어놓고 팔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그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요. 사과 한 알, 귤도 못 먹고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기후 위기를 해결할 건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많잖아요. 뭐 저출생 문제, 양극화 문제 너무나 많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정치는 답을 찾는 일이거든요. 솔루션이 있어야 돼요. 정치의 효능감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느 집단도 못하고 있다면 어떤 제3의 세력들이 그 역할을 좀 해보겠다고 나섰을 때 그 역할을 좀 돕는 지원자의 역할을 김종인 위원장처럼 그 어르신이 하면 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반대 입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껏 사과를 먹고 싶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영님도 과일 먹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아니 하셨어요. 제가 중국에서 3년 살다 왔잖아요. 네. 중국은 과일이 정말 싸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북경이 우리랑 기후가 비슷해요. 네. 그런데 또 과일이 굉장히 싸요. 왜냐하면 너무 땅이 넓으니까 거기는 신장부터 해가지고 그쵸, 네. 전 국토에 있는 게 다 엄청나게 싸요. 그러니까 이 값을 주고 우리가 과일을 먹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의도 인사이드 장윤선 기자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